지난 세월 동안 당신의 시집조차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는 당신의 분신 같은 그 시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백석 시인, 본명은 백기행이고 시집 이름은 사슴일 텐데요. 빌려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데요. 특히 그분 시집은 하나밖에 없어서 대출이 안 돼요. 저 그럼 잠시 여기서 보면 안 될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영한 씨, 예. 백석 시인의 시집입니다. 내 사랑 백석, 이제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나는 당신만을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데 백석,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시가 차츰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간간히 가르쳐준 글솜씨를 모아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을 끄집어내 글을 씁니다. 백석과 만나게 된 것도 헤어지게 된 것도 모두 다 나의 신분 탓이었습니다. 평생 내 운명을 좌우한 기생이라는 신분은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죠. 일찍 아버지를 잃고 집안을 이끌어온 어머니마저 몸져 알아눕자 맏딸이었던 나는 집안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가난 때문에 난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어머니인 이분은 날 기생에 입적을 시켰고 내게 기생 수업을 시켰습니다. 자,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기생집에 왔으면 당연히 입어야지. 어서 입어보래도. 난생 처음 기생 한복을 입어보며 드디어 기생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기생은 발맵시가 고와야 하는 법. 억지로라도 넣어봐라. 난 이렇게 기생이 되었고 진양이라는 기명까지 얻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기생이 된 것이 너무 서러워서 얼마간은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내게도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날 똑똑하게 여긴 한 우국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맙게도 절 일본 유학까지 보내주었고 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립운동으로 함흥에 있는 감옥에 투옥됐고 저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없을까 당장 귀국했습니다. 제발 몸만은 성하길. 저는 함흥에서 머물며 그분을 위해 날마다 지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요? 함흥에서 평생의 내 사랑 백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기생으로, 백석은 손님으로. 이제 들어오는구만. 추월이라고 합니다. 명화라고 하옵니다. 진양이라고 하옵니다. 진양이라고. 이름이 아주 예쁘구나. 혹여 무슨 뜻인지 너 아는가? 진수무향이란 글귀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것으로 물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맑은 물은 일체 잡스러움이 없는 법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도 청산유수고 배움도 있고 얼굴도 절색이니 탐이 나는 걸. 안 그런가 백석? 응? 당신 이름이 진양이라고? 그럼 진양이 당신은 내 옆에 와서
안 그려? 이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백석은 첫눈에 내게 사랑을 느꼈고 나 또한 백석이 그저 머물렀다 가는 손님쯤으로 여겨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석은 처음부터 내게 마누라라는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썼습니다. 마누라,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마누라,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엔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을 거요. 그의 말이 가슴 안으로 조용하게 밀려왔습니다. 시인이자 교사였던 백석, 그분은 나에게 과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흥의 한 서점에 들르게 됐고 그곳에서 자야오가라는 예쁜 제목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이는 내가 사는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겼고 우리 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 당신에게 홀을 하나 지어줄 거야. 이제부터 당신을 자야라고 합시다. 안 그래도 마누라라고만 해서 당신한테 늘 미안하던 차인데 어떻소? 그날부터 자야라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선 오직 백석 그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자야가 무슨 뜻인지 아오? 그 옛날 중국에 자야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 그녀는 전쟁에 나간 난군을 늘 못 잊어 했지. 그런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밤새 다듬이질을 하며 남편과의 생이별을 서러워했지. 한평생을 오직 백석만을 생각하며 그이만을 기다려왔는데 자야오가의 자야와 나 자야는 어쩜 이렇게 운명마저 똑같을까요? 얼마 후 그는 부모님의 계속된 부름을 받고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편지엔 뭐라고 써 있었나요? 아버지께서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군. 편지가 아니었어도 부모님을 배우고 오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요? 자꾸 그러면 서울역에 내렸다가도 곧바로 당신 생각이나 돼지 볼지도 몰라요. 백석은 부모님이 왜 부르는지 이상한 예감을 안고 떠났습니다. 물론 그 일을 떠다 밀듯이 고향으로 보냈지만 나 또한 가슴 한구석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이는 고향에 가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다정하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나는 혹시 그이가 날 버린 것은 아닐까,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아닐까 애만 탔습니다. 이상한 내 느낌은 역시 맞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자야, 당신은 나 없으면 탈이 난다니까. 자야, 자야, 괜찮어? 백석은 부모님의 양력으로 결혼됐고 그 역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점이 못내 내게 미안한 모양이었습니다. 나 각시 얼굴 한 번 안 봤어. 당신 내 성질 잘 알잖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 불행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으니까요. 제 염려는 주어도 말라고요. 아무쪼록 당신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세요. 당신 어찌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할 수 있단 말이오? 저야, 우리 어디론가 떠납시다. 만주로 갑시다. 난 이 땅에선 발붙이고 살 곳이 없어. 기생과의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시절 백석은 같이 만주로 도망을 가자고 했지만 난 그의 창창한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의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월관 일을 끝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앞을 술에 취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지면서 길바닥으로 귤 몇 개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귤을 소중하게 다시 담는 그 남자의 손길. 그러나 기생인 저에겐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자야, 멀리서 온 사람 괄시하지 말고 나 있는 곳으로 속히 와주시오. 다음 날 백석과 나는 오랜만에 정겹게 지냈습니다. 그이는 내가 도망온 것에 대해 일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미안한 건 오히려 나였습니다. 과묵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행동이 나에겐 더더욱 믿음직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함흥으로 떠나면서 백석은 내게 아무런 말 없이 시 한 편을 주고 갔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는 사랑을 하고 눈을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이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를 나타샤에 빗대 우리들의 사랑을 그린 시를 읽으면 아직도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어느 날 우리가 서울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절친한 백석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안녕하세요. 아, 예. 그렇지 뭐. 저 그럼 우리 오랜만인데 어디서 이야기나 할까? 그러세. 차나 한잔 하지. 저랑 얘기 좀 하죠. 저기 다방 가서 차 한잔 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한 청년이 죽느냐 사느냐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의 유수한 부호의 자제였던 그 남자. 순진한 나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돈 많습니다. 그 돈이면 여자 하나쯤 호강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가겠어요. 가긴 어딜 갑니까? 이 멀쩡한 청년 공부 망쳐놨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내가 공부를 망쳐놓다니요? 내가 그 당시에도 당신한테 요즘과 반해서 마찬가지로 학생 같지 않은 공부 허영기 안 있는 하고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으니까 있었는데 공부를 망쳐놓은 그도 거죠. 그들 중 내 말이 하나인 틀렸습니까?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로 나는 백석에게 미안했습니다. 난 당신이 어디 업혀갔나 했지.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춥지? 점잖게 그는 날 꾸짖었습니다. 늘 넉넉하고 따뜻했던 백석. 허나 너무 효자인 탓에 기생과의 연애나 결혼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시절이었기에 백석은 괴로워했고 내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백석은 나 때문에 교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생과의 연애라니. 여보, 나 서울로 아주 왔어. 함흥엔 이제 2번 다시 안 갈 거야. 내 집으로 오자마자 백석은 문서 2장을 급하게 썼습니다. 하나는 학교로 보내는 사직서였고 다른 하나는 신문사로 제출할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나는 백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같이 살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서울 청진동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자 들지. 나쁜 놈들. 시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살벌하게 검열을 하다니 말이야.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안 그런가? 조선의 모든 문화를 한꺼번에 말살시키겠다는 심보지. 재수 씨 같은 분이 여성운동가로 나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이 나라 독립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비록 권본에 있지만 생각은 달라. 난 사필 규정이라고 믿네. 우국 일본은 충정에 밤을 새며 깊이도 열반을 강할 토했던 거라. 백석과 그 친구들.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또 사라졌습니다. 첫 아내는 백석의 무관심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고 백석의 부모님은 또다시 그를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서인지 백석은 편지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난 왜 그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나를 찾아내었습니다. 당신 댁의 부모님들은 귀한 아드님이 기생하고 한 방에 있는 걸 안대요? 우리 집 부모들은 일체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야. 그렇게 고결하셔서 그 댁 며느님은 참 좋으시겠군요. 며느리가 누구야? 누구긴 누구예요? 아드님이 한 분에 며느님이 어디 몇이나 된답니까? 서운함이 있었던가요? 2번째 결혼 이후 나는 은근히 짜증이 나고 세상에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그의 2번째 결혼도 깨지고 연이은 3번째 결혼마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머뭇대다가는 그의 인생과 시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를 볼 수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나는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백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없는 집을 혹 내가 찾아올까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돌아갈까? 안 돼, 좀만 참자. 난 몇 달 후 돌아가기로 생각하고 백석에 대한 그리움을 접었습니다. 캄캄하고 차가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난 그가 이곳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왔는가? 나 만족하기로 했어. 당신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싸늘하고도 진짜 강인한 떠나고 싶었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없는 여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당신을 안이 만나보고는 나 혼자 차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어. 얼마나 보고 싶은 그였던가. 그날따라 덕수궁 돌담길은 길고 또 길었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으로 먼 훗날의 불효막심 후회하시면 어쩌시려고요? 나에게는 피치 못할 딱한 사정이 있어. 당신은 죄 없이 쫓겨다니는 고생 속에 있고 나 또한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등을 붙이고 잘 단 한 칸의 방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 조용한데 멀리 떠나서 혼자 글 쓰는 데만 전념하세요. 한두 해가 지나면 상황도 달라질 거예요. 참고 지내시다가 그때 천천히 돌아오세요. 어째서 그렇게 사람을 이 야멸차게 버릴 수가 있단 말이오? 백석은 화를 냈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말 다한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측한 행동은 저로선 차마 할 수가 없어요. 진정 제 양심이 그걸 허락하질 않아요. 당신은 때론 지나치게 관대하군 초연하고 당신이 말 안 해도 난 당신의 그 깊고 어진 마음씨를 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 처지에 대해 너무 자학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아요. 자, 어서 떠납시다. 여보, 여보, 그래도 그것이 내가 백석을 여보라고 부른 처음이자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럼 내 혼자 가지. 잘 있구려. 그때 보았던 당신의 황망한 뒷모습이 내가 보았던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둘은 영원히 이별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에서, 나는 남에서. 이제 내 나이 82. 백석 그이도 이만한 나이가 되었겠지요. 그래도 내겐 젊은 날의 백석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은 지금 내 곁에 없지만 그이의 시는 곁에 남아 아직도 속삭입니다. 자유라라고. 이젠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시를 세상에 알리는 것. 부끄럽게 모아온 재산을 사후에 되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백석, 우리가 살던 청진동을 기억하나요? 거리는 변했지만 우리의 옛집은 그대로이더군요. 금세라도 당신이 뛰쳐나와 나를 반길 것만 같은데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97년 10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의 당선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서양 화가 김용중 씨. 여보세요? 아직 연락 못 받았니? 그 아직 없는데. 벌써 발표됐다는데. 뭐? 선영아, 좀 나가 있을래? 아내를 위해 이번엔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했는데 아무래도 당선은 틀린 것 같다는 예감에 용중 씨는 힘이 빠진다. 선배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그래요, 김하백. 이제 후배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주변에선 47살의 나이가 공모전에 작품을 내기엔 늦은 때라고 했지만 아내는 달랐다. 그래도 1년을 기다려왔는데 출품을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네? 미술의 소질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미리 진학을 포기했던 용중 씨. 미술에 대한 열정을 방황으로 풀어가던 시절 29살 용중 씨는 27살의 한 여인을 만난다. 그 여인이 바로 용중 씨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오키 씨였다. 갔다 올 테니까 그 약 먹고 몸조리하고 있어. 네.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건강이 좋지 않은 오키 씨와의 결혼. 만남은 운명이었지만 결혼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용중 씨로 하여금 그림과의 선생님, 거리를 안녕하세요. 더욱 멀게 네, 했다. 다름이 아니고요. 골판지 회사에서 왔거든요. 저희 골판지를 좀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기존에 쓰던 데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거보다 좀 더 싸게 편하게 좀 해드릴게요. 됐어요. 우린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됐어요. 선생님. 생계 좀 때문에 어쩔 수 부탁드릴게요. 없이 선택한 직업이었다.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었지만 골판지 납품업체 영업사원 이 일은 처음부터 그의 적성은 아니었다. 야 용중아 어디 가냐? 경서가 너 그림 때려쳤냐? 내가 언제 그림 그렸냐? 너랑 고등학교 때 미술 공부한 게 전부야. 그림? 그거 팔자가 좋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너 아직도 그 일하고 있구나. 먹고 살아야지 않냐? 우리 와이프 올 몸도 아닌데. 하고 많은 직업 놔두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내 말 들어. 잘 됐다. 인테리어 회사라면 그림 그릴 시간도 많겠네. 나 이제 그림 안 그린다니까. 마음이 없는 소린 거 알아요. 직장 옮기면 우리 그림도 다시 시작해요. 그림 그릴 시간이 어딨어? 그 당신 먹여 살려야지. 오키 씨에게 말은 그렇게 했어도 꺼진 줄만 알았던 미술에 대한 열정은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친구의 도움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게 된 용중 씨는
회사 근처 화방에서 없는 돈을 털어 미술 도구를 사고 만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열정을 캔버스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밤엔 그림을 그리고 낮엔 직장에 출근하는 생활은 힘들긴 해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저한테 어떤 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돈이 되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원래 표현을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냥 대책 없는 상태에서 나 그만두고 이 작가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이미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은 그런 터였어요. 영종 씨의 새 직장은 신촌의 한 디자인 학원. 정확한 퇴근 시간, 주 5일 근무에 공휴일도 꼬박 챙길 수 있고 짧지만 방학까지 있다. 새 직장을 옮긴 88년 이후 좀 더 많은 시간을 그림에 쓸 수 있었던 용종 씨에겐 작은 행운이 이어진다. (88년) 동아 미전 입선을 시작으로 술품장마다 입선을 한 용종 씨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작품에만 몰두하기 위해 마침내 학원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나서기로 한다. 용종 씨의 작업실이 된 14평 좁은 아파트에서 가족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니들! 아빠 그림 그리시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려? 그럼 공부하게 독서실을 보내주세요. 독서실? 거긴 돈 들잖아. 당연하죠.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지금은 집에서 해. 알았지? 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생계였다. 나도 어차피 이따 치울 건데 뭐. 왜 그림이 잘 안 돼요? 여보, 돈은 얼마나 남았어? 돈 얘기는 왜 끄집어내고 그래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니까 그림도 잘 안 되잖아요. 이 좁은 집에서 애들은 자꾸 커나가는데 가장이 이렇게 팔자좋게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당신 직업은 화가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림이나 열심히 그려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당신이 뭘 어떻게 알아서 해? 뭐든지요. 큰 소리는 쳤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집안의 재정 상태는 이미 바닥이 보이는 중이었고 오키 씨는 당분간 가장이 되기로 한다. 임시 가장 오키 씨가 선택한 직업은 어묵과 떡볶이 판매업. 생전 처음 해보는 장사는 처음부터 실수연발이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얼마예요? 네? 떡볶이요. 1,000원이요. 어묵은요? 1,000원이요. 네?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싸요? 오늘 처음 나와갖고 잘 모르거든요. 얼마 받으면 되는데요? 다른 데서 550 받는데. 그래요? 그럼 똑같이 받아야죠. 아줌마 그러면 떡볶이하고 어묵 1인분씩만 주세요. 네. 남편에게 비밀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그런대로 장사는 잘 되어 네 식구의 생계는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서 오세요. 알아서 한다는 게
고작 이거야? 아, 이게 어때서?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거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서 나 그림 공부하고 싶지 않아. 당장 그만둬. 싫어요. 아니 관두란 말이야. 아,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관둬요? 싫어요. 당신한텐 그림이 적성인 것처럼 나한텐 이게 적성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환자야. 아니, 환자가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왜 못해요? 그저 강하게 나왔던 용중 씨였지만 그도 결국 어쩔 수가 없었다. 당분간이에요. 당신이 화가로 성공할 때까지만 할 테니까 봐줘요. 대신 화가로 꼭 성공하겠다고 약속해요. 자, 어서요.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그림을 그려야 했던 용중 씨. 허약한 몸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초인적 힘을 발휘한 오키 씨. 그런데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사고로 오키 씨는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고 말았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용중 씨는 더 이상 그림만 그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시는 그림 따위는 그리지 않기로 결심한 용중 씨는 그림과의 결별을 했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반대로 붓을 놓아야만 했던 그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다시 학원에 출근하기 시작한 용중 씨. 직장과 오키 씨의 간호에 열중하면서 그림을 포기했다고 믿었지만 그림은 그를 그렇게 쉽게 떠나주지 않았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절박함으로 용중 씨는 다시 붓을 잡았다. 본신을 다해 그와 아내의 고통과 마지막 남은 열정의 불씨까지 몽땅 쏟아부은 그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의 제목을 용중 씨는 힘이라고 붙였다. 그리고 그 작품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했다. 당선 소식을 포기하고 혼자서 미술과의 완전한 작별의식을 치르고 있던 용중 씨.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아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남자. 남편이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지켜봐준 여자. 김영중 화백님 댁이시죠? 내일 아침 기자회견장으로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대상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때 그 기분은 뭐 만감이 교차하는데 정말 지나간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럼 뭐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집사람이죠, 집사람. 솔직하게 그들에겐 고통이나 가난도 불행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어떤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적인 팀워크가 있으니까. 다큐 남과 여에서는 여러분의 애틋한 사랑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Не бродить и не искать следа со снопом волос твоих овсяных. Отосни